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올해 의정활동과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개묘년 새해가 밝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우선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중앙 정치가 요즘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어서 어렵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신나고 행복한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 같고 국민들은 민생 폭탄 또 국정 참사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들게 보내는 하루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편할 리 있겠습니까? 네. 애들도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이유기도 합니다만 작년에 이제 저희 KBC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어요. 예. 어떤 점이 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제가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농촌이 거의 해체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지방을 지키는 노력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일환이 이제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제가 대표 발의를 한 법이거든요. 제가 그 전부터 여러 해 동안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힘을 써왔고요. 그게 이제 지역에 비교적 높이 평가를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제가 정부에서 장관도 했고 또 당에서 최고위원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평에 국립축산과학원이 들어오고 또 영광에는 이모빌리티 실증 연구센터가 이미 연구소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장성에는 아열대 농업 실증센터가 이미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국립심내혈관센터가 이제 금년부터 본격화됩니다. 담양은 또 국립정원연구원이 올해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나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고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 비교적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의정활동에서 어떤 걸 주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우선 당장에 워낙 민생이 힘들고 또 여기저기에서 사방팔방에서 민생 폭탄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도시에는 요즘 난방비 폭탄 또 교통비 폭탄이 또 지금 터지기 직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촌에는 전기료 폭탄이 이미 터졌고 쌀값 폭락 또 속값 폭락 이런 폭락과 폭탄이 여기저기서 다발하고 있어서 그런 데 대한 이 정책 대안을 내놓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라고 말을 합니다만 야당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때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노력도 또 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그 폭주에 대한 대응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농촌 위기입니다. 그런 만큼 농촌 소멸 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중점을 두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값 이야기하셨지만 원래 전반기에 농해수위에서 있으셨다가 이제 문체위로 이제 옮기셨잖아요. 문체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거의 제가 3선 의원입니다만 초선, 재선 또 3선도 초기까지는 이 농해수위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했고 농림부 장관도 역임을 했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역구와 또 제가 뭐 잘하는 분야를 굳이 따지자면 농해수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우리 전남 의원들이 초재선 의원들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만은 5분이나 농해수위 희망을 했어요. 뭐 저까지 갔을 경우 6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놓고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의원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선인 제가 양보를 해가지고 뭐 당에서 뭐 저 정해준 대로 가겠다 했더니 뭐 저를 저 문화체육관광위로 배치를 했는데 또 가서 보니까 우리 전남 내지는 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 뭐 해야 될 일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게 올 1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자체 장들을 만나보면 좀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부분들 지금 우선 이제 이 제도가 사실은 제가 20대 국회 때부터 대표 발의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21대 국회에서 제가 1호 법안으로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사실 제가 내놓은 법안은 상당히 성숙된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정비가 잘 된 법안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 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뭐 대체적으로 뭐 그다지 썩 우호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부분적인 이제 뭐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좀 수정이 됐는데 뭐 제가 판단할 때는 계약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금액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법인은 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지자체가 이 홍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시급히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2008년에 도입이 돼서 2015년에 법을 한번 개정을 합니다. 지방세법을 개정을 했는데 세액공제를 해주는 한도를 우리 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30만 원 정도로 높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도가 아주 신속하게 정착이 되고 2021년의 경우에 일본 전역에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한 2.5배 정도 되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식으로는 거의 2조 4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의 사례를 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좀 높일 현재 10만 원입니다만 두세 배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 제가 지금 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부를 받으려면 네. 뭔가 홍보해야 기부의 되는데 테이크니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도 제대로 대놓고 할 수 없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게 답례품인데 답례품을 모금액의 30% 이내에서 이제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일본의 사례를 보면 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어떤 답례품을 준다는 걸 또 홍보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게 이제 제약이 있는 거죠. 홍보를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체 입장에서 이제 다양한 상품을 답례품 상품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좀 진짜 안타까운 게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뭐 지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인구 소멸 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정부의 이야기는 이게 너무 경쟁이 격화되면 안 된다. 마치 그냥 구더기부터 그게 잘못한 경쟁이 거는. 격화됐을 경우에 이제 법인에 특히 이제 가능하면 이게 준조세화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것대로 막아 나가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좀 법인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한도액도 좀 더 늘어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울러서 아까 말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지자체가 마음껏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출향 향후도 좋고 아니면 도시에 사는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될 텐데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뭐 제도 취지와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경우다 이렇게 저는 이 대표 발의자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활성화를 먼저 시키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차근차근 고쳐 나갈 부분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 소멸을 막는 대단히 유용한 정책 수단이거든요. 네. 이미 뭐 일본에서 충분한 정책 실험을 했고 우리가 그 사례를 보고 이제 우리 것에 맞춰서 이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문체위원으로서의 이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뭐 윤석열 정부가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배려가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 활동도 마찬가지고 또 체육 활동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중심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 경우에 문화와 체육 활동으로부터 많이 소외되고 특히 농어촌은 뭐 거의 없는 상태다. 뭐 이렇게 봐도 될 만큼 문화 향유의 이 기회가 많이 차단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좀 하고 정부가 농어촌과 지방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도록 촉구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문화 활동에 대한 간섭이 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천 고등학생 카툰이라 그럽니까? 네. 그에 대한 대처도 그렇고 또 그에 부산의 영화제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이런 이제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부의 문화 활동에 대한 관여들이 실질적인 자유로운 문화 활동에서 가이드라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약을 받고 또 문화 활동이 위축되고 이렇게 지금 이미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K-팝을 비롯해서 K-무비입니까? 이런 우리 한국의 이 문화 상품들이 벌써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렇게 그냥 계속 후진적 행태를 정부가 보여버린다면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더 지적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나가는 노력 지금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데 금년부터는 좀 잘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문화 쪽에서 싸우시려고요? 이제 농해수에서 문체위로 왔으니까 거기서 싸워야죠. 이제 농해수위 계셨을 때 이야기를 좀 하면 예.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정부는 지금 이게 계속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계속 키울 거다 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 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정부가 반대한 것은 이제 정부의 재정 부담 또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농업인들이 쌀 소득이 높아지면 쌀을 많이 경작을 해서 쌀 과잉이 아주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쌀 산업을 너무 잘하는데 우선 매년 우리 논 있죠? 쌀 경작지 논이 한 2, 3만 헥타씩 줄어듭니다. 그렇죠. 계속 줄어들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공단을 만든다 할지 주택단지를 만든다 할지 그럼 전부 다 논밭 다 활용하잖아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산에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쌀은 특이한 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농민들이 이제 쌀을 생산을 하는데 쌀이 남아돌다면 이걸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고 생각한다면 쌀값이 좀 떨어지면 출하를 더 자제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정부가 쌀값이 떨어져도 방치한다고 생각하면 투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떨어진 쌀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민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도에도 쌀이 남아돌았고 작년 2022년도에도 쌀이 남아돌았어요. 그런데 2021년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1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쌀값 떨어져가지고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쌀값이 떨어진 거죠. 작년에는 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정부에 촉구를 해서 9월 달에 시장경리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쌀값이 상당 부분 안정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쌀이 남아 돌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져줄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을 농업인들이 할 때 쌀값은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쌀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가 네. 중요한 거죠. 그렇죠. 믿을 그래서 수 있느냐. 그러한 신호를 농민들한테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시장 개입 과잉쌀이 있을 경우에 시장 개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되고 또 그 개정안을 정부가 받아들여야만이 앞으로 우리 쌀사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부 농민들도 이렇게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 소득작물로 갈 수 있는 지원금조차도 이제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하시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쌀 이제 재배를 하고 또 사전 조정을 그동안 이제 해오다가 뭐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그게 중단이 됐는데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해서 쌀보다 소득이 더 낮은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면 되거든요. 또 실제로 그래왔고. 그래서 밀이나 콩의 경우는 우리가 뭐 완전히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산량이. 네. 그런 경우에 밀이나 예를 들자면 콩을 재배하는 그 농가에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쌀 농사가 뭐 일방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쌀값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를 근본적으로 막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완적 정책 수단을 강구를 하면서 반드시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돼서 과잉쌀에 대한 정부의 의무격리 이 제도화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절실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촌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령들이 너무 지금 고령화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밀이 됐든 콩이 됐든 그런 것들을 새롭게 작물을 재배할 만한 그런 연령대 분들이 쉽게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을 좀 유치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제가 장관하면서 도입을 했습니다만, 제가 농해수 위원으로서 제안을 해서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이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45세 이하의 농민들이 농촌에 들어가면 생활비를 지원을 해줘요. 매월 100만 원씩. 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생활비를 지원을 해서 어렵더라도 농촌에서 실험 정신을 가지고 좀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외국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90년대 도입이 돼서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의 농업이 얼마나 번창합니까? 또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다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제도의 영향이죠. 일본도 2000년대 초반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가보면 지금도 청년들이 일본에서 희망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뤄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과감히 도입을 했고 저는 이 제도가 이제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5년 내지 10년 이내에 분명히 우리 농촌을 지키는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이렇게 입증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갑작스럽게 선거구제가 갑툭튀라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뚝 튀어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하에서
현재 지금 뭐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관점을 뭐 정략적 관점도 봐야 되고 또 이게 이제 제도화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 지역별 입장이랄까 지방과 수도권이 다르고 농촌과 또 도시적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그런 걸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봐요. 우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략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영호남을 비롯한 지역 대립 구도가 아주 뭐 고착화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총선에서 선거에서 승부처는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선거구 특히 중선거구제를 택하게 된다면 2명을 뽑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거의 1, 2당이 나눠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호남 간의 그 격차가 전체적인 이 의석수 격차로 고착화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뭐 불리한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또 아울러서 농촌의 경우에 저도 지금 4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4개 군이 제 한 명 뽑는 지역구잖아요. 네. 그럼 2명이나 3명을 뽑으면 몇 개 군이 돼야 되겠습니까? 뭐 거의 10개씩.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판단할 때 과연 도입이 될 수 있는 제도냐.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중대선거구는 쉽게 아주 뭐 신속하게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뭐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그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뭐 비례대표를 좀 확대를 하면서 그걸 권역별로 배분하는데 그것도 뭐 인구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비례대표 인원수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호남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략적인 판단을 할 때는 그걸 이제 특정 세력에 유리하고 특정 정당이 불리하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나오고 하고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놓고 막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지지율이 안 오를까요? 반사 이익을 왜 못 볼까요?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 국민의힘의 지지가 빠져도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빠져도 그게 곧장 민주당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선 무당파로 먼저 가는 거죠. 일정한 정도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고 그 후에 이제 결국은 이제 오게 되는데 또 그 사이에 그 조정 기간 중에 정치적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쪽이 빠지는데 왜 민주당이 그것을 다 주워먹지 못하냐 그런 지적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 기간이니까 좀 기다려보면 결국은 민주당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조금 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우리 나름대로 뭐 당대표를 비롯한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이제 어쨌든 검찰이 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실상을 뭐 정확히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는 그것도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다지 썩 바람직하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르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오른다. 저는 그런 이제 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억울하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많이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봐야 뭐 정확히 드러나겠습니다만 본인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보면 지금 현재 검찰의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상황 또 이 말하는 공정 뭐 이러한 것들이 법칙에 선택적 법칙이고 선택적 공정이고 선택적 수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는 저렇게 뭐 아주 머지털이식으로 탈탈탈 들어가지만
또 뭐 저쪽에 뭐 핵심 인사에 대한 뭐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 무혐의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저는 당장은 뭐 그게 이제 우리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고 또 그 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나는 국민들이 뭐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 이 위기를 뭐 민주당도 잘 넘기고 이재명 대표도 잘 넘기면 저는 뭐 결코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 멀리 볼 때는 뭐 그런 또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차례 검찰 소환에 응해서 다녀오더니 오히려 원래 이재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오히려 검찰 조사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검찰 조사를 받고 이제 뭐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억울함 같은 게 나오면 이제 그게 더 또 투쟁력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옆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는 토요일에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참석하시나요? 당연히 참석하고요. 우리 지역구에 또 이 선출직 시도의원을 비롯해서 군 도의원들을 비롯해서 핵심 당직자들이 함께 갈 겁니다.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또 단합된 힘을 뭐 그럴 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윤 정부의 이 국정 파탄 내지는 아까 참사, 폭탄, 폭락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거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국 나가면 언제나 다 정말 애교 참사 일어나죠. 또 드론이 서울을 활보하고 날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 참사 지금 안보 참사 일어나고 있고 또 난방비 폭탄 다 맞으셨죠? 응? 다 폭탄 맞고 있고 전기료 폭탄 다 얻어맞고 있고 그런 건 폭탄 또 터지면 전부 전정부 탓을 합니다. 참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울러서 이태원 참사 정말 우리가 모두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저도 장관을 해봐서 아는데 그건 장관의 정치적, 도의적 또 심지어는 법률적 책임까지 다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후한무치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행안부 장관의 태도를 보면서 이번 2월 4일 이제 장외 집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전부 규탄하고 또 정부로 하여금 수정을 촉구하는 그런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됐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감을 계속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그 속을 다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쭉 보도가 된 내용 그리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말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놓고 보면 자신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억울함이 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앞으로 국회를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요? 예, 우선 계속해서 오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과 관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 그건 잘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 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호남이 지금 호남 정치가 실종됐다고 자꾸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호남 최다선인 저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호남의 목소리를 정말 진솔하고 굴절 없이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노력. 그래서 호남 정치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노력들을 올해는 좀 더
정말 씩씩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덧붙이면 지역구 관리 잘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호남 목소리 꼭 좀 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말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좀 국회가 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정치권 현안 이슈들을 여론조사를 통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여론조사 전문가 맞으신 거죠? 아닙니다. 전 뭐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항상 최저에서 제일 모자람을 알고 꾸준히 뭐 노력할 뿐입니다. 저희 여의도 초대석은 처음 나오셨는데 이거 약간 네. 뭐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약간 예.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헤어스타일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네. 지금 이 헤어스타일이 아니면은 네. 가족도 못 알아볼 거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네. 우리 가족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의 예, 예. 그 초샤이언인 그 변신할 때 혹시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초사이언이라고 네. 지금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나무위키에 이제 개인들을 많이 네, 소개하거든요. 네.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들어가 보면 배종찬이라서 초사이언, 또 피구왕 통키, 또 잔디 인형, 배추도사. 뭐 이렇게 쭉 뭐 설명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또 잔디 인형이라고 그러시고.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드래곤볼이라는 것이 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고 네. 이 등장 인물의 명칭은 베지터거든요. 근데 네. 실제 제가 이제 배씨니까요. 배씨인데 우리 배씨의 그 네. 성씨를 만든 제일 윗대 1대 조상 분의 조상님의 그 조남이 베지타입니다. 진짜 타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베지터의 배는 그 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정말 화제다. 저런 헤어스타일로 어떻게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네, 죄송한데 네.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아침마다 그럼 그걸 하시는 건가요? 저녁에 들어가서는 샤워를 하시면서 이렇게 머리가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풀어지는데 아침에 또 이렇게 하면 금방 또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네. 헤어스타일의 기적인가.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실제 한 화장품 회사로부터 지난해 배종찬 왁스를 발매하자. 네네. 그래서 이 광고 시안까지 갔다가 우리가 뭐 이걸로 뭐 너무 오랫동안 말씀드렸지만 광고 시안까지 갔다가 네.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또 이제 좀 이 정시나 이쪽이 이제 경색되면서 일단 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한 시간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혼자 실실 웃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얘기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관심은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뭐 네. 누가 될 거냐인데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 예.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드라마도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을까요? 저도 뭐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측정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만 우리 KBC 방송이나 라디오 그 다음으로 아마 재밌는 게 지금 국힘 전당대회가 아닐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도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매우 팽팽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 조사는 표본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안철수 의원이 조금 김기현 의원보다는 앞서는 그런 수치도 있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예. 그 국민의힘 지지자 대상 여론조사가 네. 꼭 당원 투표 결과랑 같지 않을 거다라는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당원은 특정 정당에 나는 네. 이 조직에 가입돼 있는 인물입니다 하는 자기 스스로의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거든요. 정체성 자체가 다른 건가요? 다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 또 지역별 연령별 네. 인구 비례 할당이 된 겁니다. 아, 네, 네. 가중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은 인구가 작으니까 영남의 비율은 낮다는 거죠. 또 60대, 70대 이상은 지금 이제 고령화이기 때문에 인구가 네. 많아지긴 했지만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네. 그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원의 구성을 보면은 인구 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남의 비중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인구 수에 비례해서는 네. 50대 후반 또 60대, 70대 이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여론조사에서는 대구가 한 20% 표본 그렇죠. 할당이 되는데 예. 실제 당원은 한 50% 정도 되니다고 하면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여론조사랑 당원 투표랑 다르다 뭐 이렇게 이해를 그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나겠느냐? 근데 아주 큰 차이가 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결국 당원들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당원인데 네. 국민의힘 당원인데 난 국민의힘 지지 안 해요. 이렇게 보긴 좀 힘들잖아요.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종합하면은 지금 현재로는 누가 되기 예측하기 힘들다. 뭐 그렇죠. 게다가 이제 네. 8일, 9일 되면은 10일 컷오프 발표를 위한 조사가 되거든요.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컷오프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네. 어떤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컷오프를 통과하느냐. 그리고 난 이후의 조사 결과가 상당히 그렇다면 13일, 14일경 조사가 되고 나면 이제 짐짓 보름 정도, 20여일 정도 전당대회 일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의 판세가 상당히 끝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판세가 변하지 않는 건 또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기현 또 안철수에 주는 영향이 있을 테고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후보자 자신들에 대한 김기현, 안철수 이 두 사람에 대한 호감 비호감. 그러니까 뭐 최근에 네. 김기현 의원이 월컬,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 네. 우리 유행커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진 잘못 올렸다가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사진 논란입니까? 그러니까 또 저 푸른 초원위에 또 남진 선생님 이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전 투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윤상현 의원이 또 컷오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남진형님은 나하고 찐 네. 형님 동생 사이다. 뭐 러브샷 하는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그랬던데. 아니, 사진을 좀 서로 간에 어떤 좀 훈훈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러브샷이게. 네. 아무튼 뭐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여론조사는 약간 뜬구름 잡는 성격이 있는데 컷오프가 된 이후에는 그렇죠. 차려진 밥상을 딱 보고 너 뭐 먹을 거냐 이렇게 묻는 거여서 훨씬 더 정확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돼요. 네. 세 번째는 무슨 변수일까요?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 나유리 변수죠. 네? 나유리 변수. 나유리가 뭔가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들이 어떻게 뭉쳐질까? 유승민 전 의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들이 어느 쪽으로 결집을 낼까? 마지막에 리는 누굽니까? 이준석. 그렇죠. 왜? 지금 우리가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면 지금 한 90여만 명 내외로 지금 이번 전체 당원을 추산하고 있는데 15만 명 정도가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을 받는 당원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나유리 이 세 인물의 영향력도 이번 전당대회에 투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또 막판에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김기현이냐의 변수가 되겠죠. 네. 소장님 촉감 뭐 이런 거를 총 동원한다면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시는가요? 네, 글쎄요. 뭐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뚜껑을 보시는 분들도 네. 답답해서 뚜껑이 열리실 텐데. 근데 왜냐하면 제가 또 네. 누가 좀 더 누구를- 유리하다 말씀드리면 네. 제 개인적으로는 분석이 있지만 이걸 또 방송에서 더군다나 우리 KBC 방송의 영향력이 뭐 막강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진짜 뭐 두 후보 모두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또 이제 안철수 의원도 그렇지만 이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또 누구 그거는- 다른 사람 끝나고 그냥 사적으로 조용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카톡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여론조사 추이는 어떤가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네. 난방비 관련된 또 경제 관련된 이슈들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좀 덮치면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특히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대륙주로 특히 본인의 생계비 중에서 난방이나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관리비 고치서 놀랍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당장의 이 에너지 일종의 요금대란 폭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지난 연말에는 네. 12월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 강조하고 단호한 대응이 좀 먹혔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주요 이유나 그런 게 뭐 어떤 게 있나요? 긍정평가는 뭐 이제 네.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 단호함.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대선의 정권 교체와 맞닿아 있다. 이제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확장성, 또 단대도 있지만 단호한 대응도 있지만 유대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유대는 뭔가요? 유연한 대응. 줄임말을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너무 심했나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뭐 전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통령이 통큰 리더십으로 끌어안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또 지지율 또 그 모습을 보이는가가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에너지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부정평가 이유는 어떤 것들이 제일 많나요? 부정평가 이유는 뭐 아주 최근에는 이 해외 순방 나갔을 때의 외교 문제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9월에 또 뉴욕을 갔을 때에 뭐 비속어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이 말실수와 관련된 부분 이게 결국은 소통의 문제거든요. 결국 소통이 모여서 국가 지도자가 되는 대통령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통의 부분 또 이제 사람의 부분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사람과 관련된 관리 부분 또 지난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또 특히 이제 야당에 설득력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느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단호함이랑 소통은 약간 좀 결이 상당히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KBC 또 시청자분들께 하나의 좀 팁을 드리면 결국 항상 달기만 한 사람, 항상 짜기만 한 사람보다는 누가 매력적입니까? 단짠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30년 동안 대통령 리더십과 데이터를 연구해 오면서 결국은 인생은 완급 조절이다. 어떨 때는 좀 더 강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도 유연하게 드라마를 보고서도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감성이 말로 국민들은 공감하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 뭐 국힘의원들 불러서 오찬하면서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뭐 울기도 잘 울고 감성적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예.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조사도 있나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빅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상당히 지난해 연말까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유가 뭐였나요? 의혹. 그건 이제 계속해서 불거졌던 뭐 주가 조작 의혹, 혐의 또 그리고 또 논문 그 외에 그게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 연관으로 또 감성 연관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허위 경력 기재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뭐 명쾌하게 해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오면 찬성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이미지 개선이 된 뭐 배경, 맥락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배경은 지난해까지는 대체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갔을 때의 행보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올해 그렇다면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다보스 프롬인데 상당히 좀 관리된 인상을 줍니다. 일정도 그렇고 또 비공개적 일정은 최대한 삼가고 또 따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논란이 됐던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조금 뭐 가령 어려운 해외의 뭐 캄보디아의 라오스의 아이들을 좀 돌본다든지 이런 어떤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지 효과 극대화.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관련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금은 더 높게 수사는 된다.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앞으로의 검찰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기소가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사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응답자들은 사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더 높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사퇴하면 안 된다.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첨예하게 다릅니다. 차이도 많이 나나요? 많이 납니다. 정반대입니다.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조사 계열을 다 말씀드려서 네. 정반대 정도의 여러 조사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당과 또 전체 이 국민들의 여론은 분명히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을 내려놓는 것이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받는 혐의나 의혹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설명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네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결국에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납득이 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검찰의 운명도 또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또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민주당의 운명도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컷오프 끝나고 나면 한번 다시 모셔서 또 좋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